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현지 시간 15일 실시된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51%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1%,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19% 득표에 그쳤습니다. 초반 경선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3위에 그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보수층이 두터운 아이오와와는 달리 다음 경선이 열릴 뉴햄셔주는 중도층이 많아서 헤일리 전 대사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미국 대선,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1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저리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순서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바라본 세상사,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2대 총선 화제 예비후보 만나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상주 문경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예비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새롬의 세상맘사 새로운 순서입니다. 워킹맘이자 또 우리 지역 안동시 의원인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새롬 의원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조금 전에 제가 간략히 본인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본인 소개. 젊은 혈기로 열심히 안동시의회를 위해서, 안동 시민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불도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엄마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뭐 자녀분은 어떻게? 제가 11살, 올해 딱 11살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자 딸아이 네. 한 명 있고.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이 주제 선정하는데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걸 선정하셨어요? 예, 엄마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서 첫 번째 관심은 당연히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담아보고 싶습니다. 세상 맘사가 세상살이에 대한 엄마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를 담은 만큼 첫 번째 이야기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 저출산 문제, 뭐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정부 지자체에서 뭐 돈을 쏟아 붓다시피 하고 이렇게 있지만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 주겠다 이런 지자체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이었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정책은 저쪽 전남 어디, 경북 네. 어디 이런 오지 이런 데서 보통 발표를 하는데 인천이면 이게 수도권이고 네. 꽤 큰 도시인데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맞아요. 저 지자체마다 뭐 우리 지역에서 출산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지만 정말 통 크고
화끈하게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인천광역시의 출생 정책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면 미성년을 벗어나는 18세가 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예.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예. 인천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인천 전체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살펴보면은 사실 그동안은 아이에게 7,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아, 인천에서 네, 그동안 아이 1인당 네. 총 7,200만 원. 네. 예. 그리고 안동도 그만큼 금액은 아니지만은 안동도 수당이나 부모금제가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은 여기에다 추가해서 뭐 천사 지원금, 아동 꿈 수당 뭐 이렇게 해서 더 지원해서 아이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18년을 살아야지 이 돈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여서 네. 지금 뭐 김포나 부천 등 인근 주민들이 전입 시에 대한 수혜 기준에 대한 문의가 정말 세도하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인천 주변에 김포, 부천 이쪽에서 네. 이사 갈까? 인천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만 18세 될 때까지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이제 매달 나눠서 지원한다는 거죠. 1억 원을. 그렇죠. 태어나면 바로 1억 원 주는 게 아니라 네. 18년 나눠서 네. 인천에 살고 있는 동안만. 그렇죠? 네, 그렇죠. 중간에 이사 가면 이제 그때부터 못 받는 거고. 네. 어쨌든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죠. 뭐 0.7명 어쩌고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서 네. 이거 뭐 올해 2024년에는 더 내려갈 것 같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요. 0.6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이 숫자는 사실 우리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고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 합계 출산율 사실 0.68이니까 0.7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 0.7명은 임신할 수 있는 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7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 100명이 아이를 70명을 낳을 거라고 예측하는 건데 이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남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계 출산율 0.7명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 100명, 남성 100명 충분히 그러면은 200명이 아이 70명을 낳게 된다는 건데 이게 그 다음 세대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 70명 중에서 여성이 35명이면은 다음 세기에는 또 더 적은 숫자 그러면 25명까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쉽게 요약을 하면은 현재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이 0.7명 이하라는 거는 불과 두 세대 만에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든다는 엄청난 의미이거든요. 이렇게 되나요? 계산이? 네, 이거 두 세대 만에. 예, 그렇죠. 제가 안동시 출생아를 찾아보니 예. 작년 기준에 안동시가 613명이 태어났거든요. 예, 예. 가장 많이 태어난 동이 용상동입니다. 126명이 태어났고요. 예, 예. 그리고 5명 이하 출생한 읍면동이 12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명씩 태어난 곳이 굉장히 많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이 0.7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갈 때 한 명이 0.7명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명이 70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남자가 반이 있으니까 그렇죠. 100명이 이제 다음 세대는 35명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되면 또 적용하면 이게 25명? 예. 합계 되고. 출산율 0.7이라고 가정했을 때가 했을 때.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거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자, 인천에서 이제 1억 원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문제는 이제 수도권보다도 지금 뭐 포화 상태고 지역이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 뭐 전 지역이 다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수도권에 인천에서 이런 말을 해버리니 네. 나머지 지자체는 사실은 명함도 내밀기 힘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네. 지금 사실 지방은 인구 걱정이 아니라 소멸 단계지요. 그렇죠. 30년 후에 우리나라 지방의 30%가 사라질 거라는 지방 소멸 지도가 발표되기도 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과 경남에는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역 탑 10에 다수 지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북과 전남? 네, 그렇죠? 예, 예. 있고요. 전남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 북부의 출산 현황을 찾아봤는데 보니까 2022년까지 제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2022년 12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안동이 52명, 영주가 31명,
뭐 예천 19명, 문경 10명이고 청성봉화는 뭐 5명, 4명이고 영양은 출생아가 1명도 없더라고요. 한 달 동안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동안입니다. 아하. 그래서 정말 이게 정부 공식 자료인데 아마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더 좋아지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예측을 내려왔겠죠. 할 수가 있죠. 예. 제가 찾아보니까 경남 한양에 예. 지금 보니까 27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면서 기사가 막 대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경남 함양에 예, 보니까 한 마을이겠죠, 한 마을. 네, 한 분이 마을요. 아니라. 네, 예, 한 예. 마을이고요. 한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는 아하. 이제 기초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아이 울음소리가 이제 정말 이제 기한 27년 만에 온 마을 주민들이 들었다고 하니 정말 이게 아이 울음소리 듣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아기가 태어났다. 네. 근데 그 아기의 부모가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기촌하신 아니고 또, 분이에요. 예. 기촌을 하신 분의 네. 아기. 예. 아까 그 왜 아프리카 속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아기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네. 필요하다. 딱 이 마을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뭐 인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자체 중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다면요? 네, 전국 출산율이 0.78명이고 OECD 평균이 1.59명인데요. 예. 이를 훨씬 높게 웃도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마냥 이게 절망적인 게 아닌 게 전라남도 영광군을 찾아보니 출산율이 1.81명입니다. 그래요? 네. 전남 영광군이요? 네, 영광군이 여기도 뭐 지방 소멸 도시에 속하는 데 아닌가요? 맞는데 우리만큼이나. 굉장히 여기는 많은 이슈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은 출산율이 있는가 보니까 예. 뭐 결혼하면 500만 원을 드리고 뭐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도 월 최고 15만 원씩 최대 3년도 지원하고요. 예. 첫째 아이 낳으면 500만 원, 둘째 아이 낳으면 1,200만 원, 셋째 아이 낳으면 3,000만 원 이렇게 일시금으로 양육비도 지원하고요. 여기는 일시금으로 줘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도 뭐 둘째 같은 경우는 70% 이상 감면하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가 이게 말뿐의 행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예. 공공육아 나눔터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미취학 아동과 취학 후 아동들을 위한 센터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활용 빈도가 국민의 10분의 1 이상이 활용을 한답니다. 아, 그렇게 많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놓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예. 믿고 이제 놓기만 하면은 다 케어가 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게 같고요. 예. 또 출산아 수가 또 가파르게 증가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충북인데요. 충북이 작년 7월 대비 전년 대비 4.1%가 증가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시의원이다 보니 행정적 분석을 좀 해보자 해서 보니까 인구 정책 전담 분산을 신설을 하고 출산 육아 수당도 진행하고 뭐 요즘에 신혼부부들한테 관심이 많은 뭐 디지털 배란 테스트기 지원이라든지 예. 뭐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아마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행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물론 이런 행정적인 것 때문에 아이를 더 놓지는 않겠지만 행정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봅니다. 아니,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전남의 영광군이 출산율이 무려 1.81명이라는 거. 네. 아, 왜 이렇게 아기들을 이곳에서 많이 낳나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군요. 뭐 결혼 장려금, 출산 장려금, 양육비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일단 뭐 돈과 관련된 거 이것도 중요하고 육아 돌봄 이런 것도 중요했다. 그렇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 전 연령에 대해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확실히 출생률이 조금 더 높은 추세입니다. 맞아요. 예, 출산 장려금에다가 육아 관계 이런 거 네. 육아도 돌봄 이런 문제들 공공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행정적인 부분도 무시 못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이제 다 압니다. 뭔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오늘 뭐 주제가 되겠죠. 뭐 영광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자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너무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예. 지방 정부의 자치법규를 이제 검색해 보니 저출산 관련해서 뭐 고령사회 관련해서 조례가
1233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지자체마다 뭐 최소 3개 이상의 자치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있는데 내용도 정말 출산, 양육,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등 망라인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예.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예. 사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출산 예산이 한 1조 809억 2022년의 기준으로 이 정도인데 예. 72%가 현금 지원입니다. 아, 예. 그런데 앞서 제가 영광군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듯이 출산 장려 정책의 문제는 주로 임신 출산 시에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안동시를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의 이태원이나 강서구, 관서 뭐 이런 곳을 보면은 평균 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47세가 육박하는데 안동의 강남동, 옥동, 송화동, 용상동은 평균 나이가 훨씬 어린 40세입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청년 인구가 더 많이 산다는 많다. 거죠. 예. 안동에도 서울보다 더 많이 청년 밀집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하는 나름 젊은 도시에 사는 청년을 위한 행정이 아직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출생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연령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경북 북부에 몇 개 제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 좀 찾아보니 영양군 같은 경우는 청년 부부한테 올해부터 이제 결혼지원금 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예. 의성은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열어서 임신과 출산 보육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봉화 같은 경우는 인구 전략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 행정 조직을 단행하는 거는 그만큼 관심을 가겠다는 의지고요. 예. 청송군은 내내 어학단이라고 해서 내내 어악당. 예, 말이 좀 어려운데요. 뭐예요?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이웃집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언어 발달, 오케스트라,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요. 예, 예. 안동시도 물론 뭐 국민 행복 카드랑 뭐 사무와 신생아 지원부터 해서 소아응급 의료 24시간 지원도 최근에 했었죠. 그래서 예, 예. 정말 보육 및 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하지 않은 뭐 영주, 문경, 예천도 그렇고 정말 치열하게 현물 지원을 뭐 토대로 해서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저출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결론의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맘스 생각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기초자치단체로 봤을 때 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 전남 영광군이었고요. 예. 제일 낮은 곳이 서울시 관악구로 0.42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 관악구 네, 0.42. 네, 전남 영광이 서울 관악구의 4.5배에 달하는 거군요. 예. 그럼 제가 말을 하면은 이런 비속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세요. 예. 바보야! 예. 문제는 돈이 아니야! 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정치권에서 많이 썼잖아요. 네. 비속어는 아닙니다. 네. 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다. 네, 네. 그렇죠.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거는 일자리나 급여, 뭐 주거 환경 등에서 치열한 경쟁에 매몰린 청년들이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출산 극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결실로 소중한 아이를 낳으며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그런 청년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포기. 네. 참 마음이 아픈데. 자, 오늘 김새롬 의원과 함께 오늘 이 저출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김새롬의 세상 맘사, 엄마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이런 코너인데, 다음 시간부터는요, 뭐 이 내용도 상당히 좋지만, 예. 안동시 의회 또 의원이시니까 초선 네. 의원이시니까 여기서 또 느끼는 점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또 이슈도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도 좀, 많죠. 한 번씩 짚어주시고 지역의 또 정치 현안 뭐 이런 것도 좀 함께 다루면은 상당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9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올해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물론이고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인물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상주 문경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윤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을 위해 상주시 문교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부위원장 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당직도 맡고 계시는군요. 경북도당,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의 예, 수석부위원장도 맡고 계신 이윤희 예비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윤희 후보님 대기업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코롱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코롱에서 25년 근무하시고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뛰어드신 건데 이 대기업 근무 경험이 좀 정치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좀 됐나요? 어때요? 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시는 분들, 특히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요. 예. 저는 공장으로 입사를 했지만 전략기획, 공정기술, 품질 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으로 입사하셨다는 게 생산직에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부서는 생산 부서인데 제가 맡은 것은 기획과 품질 경영 분야였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만 하죠. 네.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 25년을 지내왔고요.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그 직장에서 배웠습니다. 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상주 문경이나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전체를 보고 계획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아내고 예.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추진력이 남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권위의식이 없어서 시민분들과 쉽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주에서 이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다니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주에 머물고 계시는 거고요, 당연히.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윤희 후보님에게 상주는 어떤 곳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상주는 저희가 구남매인데요. 저희 구남매가 태어나고 자란 그야말로 고향입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쪽 가슴이 쓰리고 아픈 안타까운 고향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 타지로 유학을 가서 대학과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여 년 만에 돌아온 상주가 발전되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상주 문경 인구를 합해서 약 33만여 명이던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16만 3천여 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문경이나 상주 시내에 가보시면 정말 많이 한산하고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거나 허물어져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80년에 33만 명이 넘었었는데 상주 문경이 예, 이게 예. 이제 반으로 쪼그라든 상태. 이게 예, 지금 절반 이상으로 상주 문경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대부분 다 이래요. 보면은 네, 예. 안동도 한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고. 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 조금 전에 우리 김세롱 의원하고도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예.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아서 고민입니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 마치셨는데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 출마의 변 좀 함께 들어보죠. 경북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야의 차이가 심하거든요. 예.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하나 되지 못하는 저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봐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중립지역의 시민분들을 모셔서 저희 당의 확장과 발전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4월 말부터 제가 상주시 신청사 건립 이전 반대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예. 이때 활동을 하면서 상주 시민분들이 더 이상은 무시당하거나 졸속으로 강행하는 행정을 그대로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정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정치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역할을 제가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엔 정치가 없습니다. 문경 상주가 조금이나마 여야가 균형을 맞추고 정치다운 정치로 지역이 발전될 수 되는데 제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세인 우리 지역에서 그렇다면 그 약점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역대 선거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약세 지역이 맞죠. 예. 분명히 인정합니다. 직전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 봐도 범국민의힘과 저희 민주당이 약 8대2 정도의 결과였으니까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생물입니다. 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낙제 수준의 성적표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다 한 당에서 독식하다 보니까 지역의 발전은 등한시되고 시민들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이 발전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선거에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 민주당이 시민분들의 뜻을 받아서 지역에 맞는 좋은 정책도 개발하고 다양하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주 문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예비후보 만나고 있는데요. 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한 가지만큼은 해내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예, 제 고향 소멸하는 문경 상주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주 문경에 행정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 상주 문경 행정통합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주 문경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소멸하는 상주 문경 상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요구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서로 인접하고 있고 같은 생활권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묶으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지역의 이해관계로 문제가 되는 일들도 많이 해소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통합이 되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제 고향인 상주 문경 상주가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면 상주 문경 행정통합만큼은 꼭 이루겠다라는 포부셨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한번 바꿔봅시다. 정치를 통하여 지역이 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경 상주 문경에서도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십시오. 새는 한쪽 날개로만은 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 손톱을 오른손으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균형과 협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상주 문경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 문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이윤희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요. 반중, 친미, 독립 노선을 국민들은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 나눠보죠. 자,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우선 이번 선거 결과에 앞서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일단 지정학적으로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최전선이거든요. 그리고 지경학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TSMC를 거느린 정말 세계 반도체의 핵심 생산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바로 코앞에서 대만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세계 패권 전략이 상방에 바뀝니다. 당장 또 이제 하나의 중국을 부르짖고 있는 중국은 친미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의 재집권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대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반면 미국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된 건 가장 끔찍한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현재 집권당, 민진당, 민주진보당은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 정부 갈등을 빚어왔고요. 친미 노선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제1야당 국민당은 스스로는 뭐 친중파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중국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대만의 외교 관계, 더 나아가서 이게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 굉장히 커다란 분기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란 나라, 뭐 작은 섬나라, 이 예. 대만 나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이제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중국이 미는 국민당, 미국이 미는 민진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민진당이 승리를 승리한 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번 승리의 배경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민진당은 슬로건을 민주 대 독재 대결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는 대만이고 독재는 중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진당이 승리해야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예. 또 반면 중국 국민당 같은 경우는 전쟁이냐 평화냐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진당 집권 8년 동안 전쟁 분위기 너무 높아졌다. 이거 평화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중국과 대화,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예. 그런데 대만의 반중 정서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확산된 결정적 계기는 2019년에 홍콩 사태입니다. 중국 예. 경찰이 그때 홍콩 시민을 폭력으로 진압했잖아요. 이게 벌써 5년 됐군요. 그렇습니다. 엊그제 일 같은데. 예. 이게 원래 한 10에서 20% 정도의 통일 여론이 있었거든요. 예. 대만에서. 그런데 이 홍콩 사태 이후에 10%대 하락했습니다. 통일 여론이. 네. 그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지지율이 바닥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홍콩 사태 이후에 2020년 1월에 총통 선거에서 이 차이잉원 총통이 오늘의 홍콩이 그때 난리가 났던 그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다. 그렇죠. 이 슬로건을 내다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대만이나 홍콩.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차이잉원 총통이 57%로 재선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 당선된 민진당의 라이칭더 당선자는 차이잉원 총통의 정책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 3기 집권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2기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8년, 그렇죠. 8년씩. 왔다 갔다 8년 주기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2년간 집권을 하게 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 구도를 보니까 차이잉원 총통의 경우에는 이제 57% 압도적 승리를 지난번에 거뒀는데 이번에는 라이칭더 후보가 40%대 득표율에 그쳤단 말이에요. 이거 좀 분석해 주시죠. 이게 민진당의 라이칭더, 그러니까 집권 여당 후보가 지금 40.05% 득표했거든요. 예. 근데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33.39% 그리고 제3당, 이게 중요해요.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26.46%를 득표했어요. 예, 많이 했네요. 그러면 이게 제1야당이랑 제2야당이 같이 합치면 60%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풀어보면 두 야당 후보의 단일화 실패가 민진당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때 맞습니다. 그때 비슷하죠. 똑같아요. 노태우, 네.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나왔을 때. 맞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그 순서대로. 예, 순서가 그렇게 돼요. 예. 그래 이번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만의 2030 소위 해서 MZ세대 지지율 1위가 민중당 허원주 후보였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무려 26%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국민당 대 민진당, 민진당 대 국민당 양당 구조가 계속 서로 주고받았는데 제3당이 툭 튀어나온 거죠. 이게 양당 구조가 사실상 깨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실망이 상당하다. 그리고 주된 지지층이 민중당의 주된 지지층이 2030 세대거든요. 예. 이게 민진당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지지층 상당 부분 흡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민중당의 지지층이 2030 세대가 이쪽으로 흡수가 되면은 3당 체제에서 저는 다음 선거쯤이면 민중당의 허원재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 대만 총통 선거를 지켜보면서 요즘 우리 정치권 보면은 이제 신당 창당 완전 그렇죠. 붐이잖아요. 예. 이쪽 신당 창당하는 그 정치인들이 이 대만 선거를 보면서 좀 희망을 갖지 않을까?
다음에 물론 우리 이제 한국이랑 우리 대만이랑 좀 총선에서 다릅니다만, 총선에서 자기들도 이렇게 3당 이제 26% 얻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정도 얻을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대만의 총통 선거와 함께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입법위원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면서요. 예, 11대 입법위원 선거인데요. 예. 대만의 국회 입법위원 정원이 113석입니다. 예. 113석인데 일단 집권 민진당, 제1야당 국민당, 제2야당 민주당 모두 다 과반 의석 차지 못했어요. 네. 지금 국민당이 52석, 제1야당이 52석을 확보해서 최다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아, 여기가 일당됐군요. 국민당이. 예, 일당됐어요. 2020년 38석보다 14석을 더 얻었습니다. 근데 집권 여당 민진당은 딱 한 석 차이 51석 얻었어요. 근데 민진당 의석수가 2016년에 68석이었고 2020년에 61석이었어요. 연속으로 감소한 겁니다. 51석이니까. 하지만 총통은 민진당에서 계속 나오고. 총통은 라이칭더 민진당이죠. 대만 국민들이 이거 견제와 균형 이거 따져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투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3당 민중당 같은 경우 8석, 무소속 후보 2석 가져갔는데 이걸 해석해보면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만 국민들이 견제 균형을 딱 선택한 거죠. 기가 막히게 선택한 겁니다.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 선거에 승리했지만 입법원,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민당과 민중당이 완전히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면 라이칭더 후보가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할 때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기가 막힌 이제 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 후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그 59년생이고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95일 만에 아버지가 광부였거든요.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6명의 자녀는 어머니 홀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수재라고 합니다. 저 하버드대 공공보건학과 석사까지 공부했다니까요. 이제 1994년에 자기가 지지했던 정치인이 낙선하니까 직접 정치에 나서겠다 결심했고 1998년에 국회의원, 입법위원회 타이난시에서 당선되면서 내리 사선을 하게 되고 2010년에 타이난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연임의 선거에 2017년까지 시장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넘어가서 이 라이칭더 후보가 바로 중국으로서는 가장 꺼리는 인물이었다고요. 2014년 타이난 시장 때 그 상하이 푸단대 가서 중국에서 금기시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대만 독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89년 6.4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이건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는 아예 젊은 세대는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묻힌 역사거든요. 이 두 가지 발언 때문에 중국 당국은 라이칭더를 블랙리스트로 올렸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용감한 그런 정치인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 성격 하는 사람. 한 성격. 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는 글쎄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할까요?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현재 차이잉원 총통한테 지난 2019년인가요? 그때 당내 경선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당내 경선합시다. 나중에 그래서 런닝메이트로 부총통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등 돌린 게 아니라? 등 돌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이잉원이 품은 거죠. 라이칭더를. 예. 자, 그리고 뭐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전이다. 그래서 관심이 더 집중이 됐는데. 자, 이렇게 미국 측의 승리로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과의 긴장 관계는 계속 유지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인 서로 간의 대치가 얼마나 최고조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중국이 라이칭더 당선 안 시키려고 막 군사 압박하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 분리주의자 말썽꾼 라이칭더 후보를 막 중국 정부에 얘기했는데 대만 국민들이
오히려 중국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분리주의자 말썽꾸러라고 불리는 라이칭더를 지지한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중국의 거부감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 것이죠.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선거 개입 비슷하게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군요. 역효과가 난 겁니다. 아. 자, 이렇게 대만의 경우 이제 외교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은 뭐 반도체 강국 TSMC로 대표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있는데 이게 1인당 GDP가 이미 35,500달러로 한국과 일본을 추월했어요. 대만이. 아, 예.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습니다. 또 반도체에만 산업 구조가 대만은 편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 11%예요. 대졸자 월급 평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35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아니 여기 이렇게 GDP가 높은데요? 35,000달러인데? 대졸자 월급 평균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산업 구조가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생활 물가와 부동산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그 차잉원 정부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민중당으로 2030 세대가 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겁니다. 이 경제 문제를 라이칭더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입니다. 산 연위하면서 중국 대치 구조, 이 안보 문제도 심각하고 또 대만은 중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에 대한 안보와 경제에 관련돼서 더 밀착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좀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대만 경제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군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대만 하면 이제 TSMC 딱 생각이 나는데 우리 삼성보다도 점유율이 더 높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 정도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인데 속사정은 그렇지 않군요. 자, 마지막으로 대만의 이번 총통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지난해 4월 초에도 그렇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앞서도 그렇고 지난 11월에도 대만 문제가 큰 관련하는 영국 국빈 방문 때도 그렇고 이번 최근 1월 5일에 열렸던 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에서도 그렇고 세 번 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을 했습니다.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여기 현상 변경에 반대라는 표현이 대만 해협 문제를 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원색적으로 비난 퍼붓고 그 여파로 한중 관계가 여전히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상 변경 반대한다라는 한국 정부의 발언이 중국에 바로 들어가면서 더 한층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대만 해협 둘러싼 긴장 고조되면서 한중 관계 역시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3번이나 되는군요.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예. 자, 오늘 대만 총통 선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향 살펴봤습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